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능 완성 2회차에 나와 있는 현대시 두 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같이 보시죠. 자, 우선 백석의 시입니다. 흰 바람벽에 있었고요.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백석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수능 특강에서도 제목이 뭐였더라? 그 이백과 두보 같이 기억나시죠, 그죠? 백석의 시가 올해 두 편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 눈여겨 보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이 시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뭐랑 같이 보시냐면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 유동 박시봉방. 자, 요 시를 아마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같이 엮어서 보시라고 하냐면 같은 작가의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내용 전개 방식이 현재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운명을 순응함으로 인해서 극복 의지를 다지게 되죠. 자, 이 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죠. 자, 이 작품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풍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 기본적인 태도는 성찰인 모양이네요. 성찰하고 어려운 현실을 운명적으로 수용. 자, 운명적 수용, 성찰 플러스 운명적 수용. 자, 여기서 나아가서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시의 기본 구조가 나왔죠?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 운명에 대한 수용 앤드 극복 의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흰 바람벽은, 자, 이 글 속에 등장하는 흰 바람벽. 자, 뭐 말이 흰 바람벽 그러니까 뭐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흰색 벽이에요. 흰 벽지가 발라진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흰 바람벽은 내면 성찰의 매개체. 자, 얘의 기능이 나왔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내면 성찰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데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내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사색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의 자세를 다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자, 지금 봤던 요 단락은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훑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겁니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요거는 아까 언급했던 남신의 주동 박시봉방 그 시에서는 갈매나무 기억하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극복 의지를 이야기하죠. 이 시는 또 좀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고결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랑 같냐 하면 삶에 대한 고결함을 통해서 고결한 자세를 통해서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은 이백과 두보같이 그 시에서 보여줬던 하자의 태도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 공부하시고 나면 이백과 두보같이 그 시하고 지금 보는 요 시하고 남신의 주유동 박시봉방 세 가지를 모두 다 엮어서 한 번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 자, 그냥 흰 벽이라고 했죠. 흰 벽인데 화자가 지금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디 있냐 하면 좁은 방에 있어요. 자, 설명은 조금 더 읽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그러니까 하자의 내면이 나와 있죠. 하자는 지금 뭔가 마음속에 쓸쓸한 생각이 있으니까 이 흰 바람벽에 비치는 모든 것들이 쓸쓸해 보이는 겁니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좁은 방에 희미한 전등이 있어요. 그 다음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 낡은 무명 셔츠는 때그을이란 말은 뭐 때 묻은 이런 말이겠죠. 때가 묻어있는 다 낡은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달디 단 따뜻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럼 볼 건 다 봤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흰 바람벽을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 소재는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는 걸 알았죠.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는 것이 흰 바람벽인데 하자의 내면은 쓸쓸함, 외로움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내 외로운 생각이 이 흰 바람벽에 보여진다라는 건데 이 외로운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사용이 됐어요. 우리가 찾아놓은 것들 좁은 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희미한 전등, 그 다음에 때 묻은 낡은 셔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화자의 정서를
배경이나 소재들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가 될 텐데 화자가 지금 여기까지 보여주는 정서는 외로움 혹은 쓸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흰 바람벽에 어떤 영상이 비칠 텐데요. 일단 뭐가 보이냐 하면 첫 번째 비치는 영상이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이게 영상 1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는 영상은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좀 읽어볼게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서 손을 담그며 무며 뱃줄을 씻고 있다. 이게 화자가 지금 첫 번째 본 영상입니다. 일단 여기 등장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뭐 보시면 시퍼러둥둥하다. 차디차다.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백석의 시의 일반적인 특징이니까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뭐를 드러내고 있냐 하면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 벽에 마치 영사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랄까 비춰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화자의 내면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투영되어서 저 벽에 이런 영상이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또 해볼게요. 자,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요거는 벽에 비추는 영상 두 번째입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가 아마 바닷가일 거예요. 바닷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 자, 지아비가 남편이죠. 그러면 문맥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여기까지가 흰 바람벽에 비춰진 영상 두 가지인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까 어머니는 되게 고생스러운 삶이었었고요. 이 사람은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죠. 비록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흰 바람벽에 비춘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이 말할 수 있죠. 이게 왜 보이겠어요? 내 마음이 내면이 투영된 거거든. 이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투영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페이지에서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투영돼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인 거고 두 번째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표현상의 특징이 뭐 딱히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만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 그러면 아까 어머니 얘기할 때도 차디차다 시퍼러둥둥하다 감각적인 표현을 썼고요. 지금 또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뭐 대국국을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미각적 이미지까지 다양한 이미지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또 이즈마카여. 자, 또 그런데라고 나와서 시상을 전환시키고 있죠. 그런데 또 이즈마카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 자, 이번에는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아까는 영상이었죠. 지금부터 보는 건 글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뭘 보는 거냐면 자신의 운명을 보는 거죠. 운명. 그러면서 이 운명을 서서히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울력하듯이. 자, 두 번째 글자가 지나가는데요. 이 울력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투리라 가지고 그것도 백석이 만든 사투리 같아요. 정확히 이게 어떤 말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맥을 보면 나를 위협하는 것이겠죠. 나를 위협하는 듯이 눈길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두 번째 글자가 지나갑니다. 이제 이 글자가 이 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갑니다. 하늘이 세상을 내릴 적에는 그가 가장 기해하고, 자, 하늘이 가장 기해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가난하고 외롭고 늙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화자인 거죠.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해제에서 봤었던 정신적 고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해 볼게요. 지금 당장 내 상황은 외로워, 쓸쓸해, 가난해,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난 비록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신적으로라도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거죠. 정신적으로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극복하려고 하는 하자의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정신적 고결함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 말하고 있냐면 위에서 얘기했던 정신적 고결함에 대한 확장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들도 그랬어. 마치 증거물처럼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건데, 자 보시죠. 초생딸 다구짓꽃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자, 뭐가 그러한 건데요? 사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한 놈들이야. 그 다음에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맹과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어떤 사람들이죠? 문인들이죠. 시인들이란 말이야. 이런 시인들도 힘들게 살아갔어. 그렇지만 하늘이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힘들지만 하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극복 의지를 가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어떤 외로운 삶을 말하고 있죠. 외로운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엄마 생각도 해보고 이 생각하면서 삶을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속의 슬픔들이 자, 운명을 순응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마음속의 슬픔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마지막 글자가 뭐가 지나가냐 하면 운명을 순응했는데 네가 이렇게 순응하는 것은 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 특별히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은 정신적 고결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시 전체의 시상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로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시는 오히려 이 시보다 훨씬 더 좀 생소한 시죠.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뭐 기타 등등 다른 텍스트에 많이 보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병란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거고요. 제목은 꽃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봅니다. 이 작품은 가을을 맞아서 꽃씨를 받아든 화자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내면적 성숙을 다짐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끝났네. 그러면 이 시에 나오는 꽃씨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면적인 성숙이고 그 꽃씨를 바라보고 화자가 성숙의 의지를 다지는 게 이 시의 내용이랍니다. 여름이 화려하게 빛나는 찬란한 계절이라면 가을은 외롭고 쓸쓸하면서도 무언가 여무로 가는 것을 느끼며 지난 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절이다. 자, 가을의 의미를 또 얘기했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에서의 가을은 성찰의 계절로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가을의 이미지가 꽃씨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여름에 이어진 가을이라는 계절이 인간 성숙의 흐름과 겹쳐지면서 꽃씨는 가을이라는 계절의 묘사와 하자의 고백을 통해 인간 내면이 여물어가는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어차피 앞에 이야기의 반복이네요. 자, 그러면 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씨 한 알. 자, 일단 가을날이라고 말하면서 계절감 드러내고 있죠. 계절감이고, 자, 내 손에는 작은 꽃이 한 알이 들려져 있습니다. 명사로 종결을 했죠. 뭐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명사 종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다가 시상을 집약하던가 아니면 읽는 사람한테 여운을 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한 알,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자, 이거는 보세요. 숱한 빛, 찬란한 빛깔, 화려한 거 언제예요? 여름이죠. 여름이 모두 다 사라진 다음에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그럼 이 꽃씨는 이런 모든 여름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찬란하고 숱했던 그 모든 날들을 함축해서 하나의 작은 꽃씨에 담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름, 계절, 지난날, 과거 뭐든 지난날의 시간들이 집약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또 끝날 때 보니까 가을 명사로 종결을 했네요. 자,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자, 또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여름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정적인 삶,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 다 여름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여물어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게, 꽃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시에서 꽃시의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지난날의 시간들, 여름의 시간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어떤 성숙의 존재인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자, 뭔가 다 없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거 봤어요. 여름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비로소 꽃씨가 되는 거였죠. 자, 똑같은 구조로 가져가 봅시다. 비의 껍질이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져 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자, 빛나는 외로움. 또 명사 종결이고요. 자, 구조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렇게 봤었죠. 여름에 풍성한 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꽃이 하늘로 집약돼.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시간들이 집약되어 있는 성숙의 존재야. 똑같이 나의 지난날 여름은 아까 비애라고 했나요? 마음속에 비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외로움도 있었어. 이 가을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 마음속에 빛나고 있네. 내면의 성숙이라고 보는 거죠. 꽃씨를 바라보면서 이 가을을 맞은 하자 스스로의 내면의 성숙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갑니다.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서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제에 대한 대화를 묻는다. 자, 화려한 어제. 아까 1, 2연과 대응을 시키면 여름이죠. 그죠? 여름에 그 시간들이 다 묻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사라진 다음에 내면적 성숙을 다짐한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름에 그 풍성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집약되어서 꽃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지난날의 삶의 외로움과 비애와 모든 삶들이 압축되고 집약되어서 성숙한 내면을 이루고자 한다. 이걸 전체의 내용이겠죠. 시가 좀 생소합니다만 사실은 좀 뭐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한 시죠. 이 가을에 꽃씨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꽃씨처럼 내면의 성숙을 다짐한다. 이게 시 전체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첫 번째. 가원하의 공통점 물었습니다. 1번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명사로 종결하게 되면요. 명사로 종결하게 되면 당연히 집약할 수 있고 여운 주는 건 당연한데 아무리 자보다 가해는 없죠. 이거는 나만 해당 사항이 있어 보이는 특징입니다. 자, 2번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 높이고 있어.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 당연히 운율감 생기겠죠. 명제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봤던 모든 시의 가나에 이거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어적 표현 있었으면 얘기했겠죠. 이것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4번 갑니다. 주객전도의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자, 4번은 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가. 자, 주객전도라고 했으니까 주체하고 객체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가시를 가지고 보자면 주체는 화자일 거예요. 화자고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객체는 누군가? 흰 바람벽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흰 바람벽이 나를 위협하는 듯이 뭐뭐 하는 듯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부분적으로 주객전도의 기법이 쓰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가에서는.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 여러분들이 이걸 내신 시험 볼 때는 언제 본 적이 있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 황진이의 시 공부할 때 추상적 이미지의 구체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기억나는 구절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까? 슬픔이 가득 차다. 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 차다. 자,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만지거나 보거나 할 수 없다고요. 오감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추상적 대상이라고 부르고요.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할 수 있는 거죠. 시각적인 이미지,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상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게 이미지를 바꿔놓은 거, 이런 거를 추상적 이미지의 구체화라고 불러요. 적어놔 볼게요. 이런 이미지의 제시 방법을 추상적 이미지의 구체화라고 부른다고요.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다른 말을 쓰기도 해요. 어떤 말을 쓰냐면 이미지의 주관적 변용. 작가가 지멋대로 바꿨다 그래서 이미지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미지에 관한 문제가 시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포인트 가운데 하나예요. 보시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나는 이런 게 뭐 있나요? 나는 기억나는 게 이런 거.
빛나는 외로움 이런 거 있네요. 빛나는 외로움. 외로움은 우리가 뭔지 알지만 오감으로 인식이 안 되는 추상적인 대상. 빛난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감각적인 것이니까 추상적인 대상을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게. 이런 게 추상적 이미지의 구체화죠.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기억이 뭐죠? 기억이 오늘 저녁이 자, 확인했죠? 1번. 시 공간의 애상적 분위기. 자, 뭔가 좁은 방이고 희미한 전등이 있고 뭔가 슬픈 분위기죠.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러한 시 공간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1번은 일단 문제가 없고요. 2번의 니은은 나는 이 대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자, 확인할게요. 상황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 나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운명론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문제 없네요. 자, 3번. 디귿은 나를 위협하는 듯 그 부분이죠. 자, 디귿 보시면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회의적은 의심을 품는 부정적인 태도인데 나를 위협하듯이 뭘 위협하는 거죠? 여기 선생님 해설지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위협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문맥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자가 그냥 운명을 수능해버렸죠. 그럼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있지 말고 너는 새끼야 귀한 놈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하자한테 어떤 극복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소극적이고 친념적으로 있지 말라고 나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하자가 그 부분을 통해서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것이지 회의적 태도를 갖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은 리을인데요. 리을은 또 뭔가요? 빈손에 받아든 꽃씨. 자, 4번. 자연물을 보고 꽃씨를 보고 느낀 감탄, 한 알 느낌표 빵 찍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집약하고 있으니까 4번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 5번은 핏빛 꽃들의 몸부림, 여름의 모습이죠. 5번 보면 시적 대상의 생동감 있는 모습, 여름 동안에 자신의 생명력을 발산하던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니까 5번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넘어갑니다. 33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자, A, B 확인하시고요. A, B. 자, A 부분은 가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늘 세상을 내일 적에는 그 부분이고요. 자, B는 B의 껍질을 모아서 빛나는 외로움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한번 찍어서 가볼게요. 자, 4번 좀 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합니다. A는 화자의 상황을 어떤 상황이죠? 난 지금 비록 외롭고 슬퍼.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고 사랑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야. 이 상황을 외적으로 확장해서 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 릴케도 그렇고 도연명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 그러니까 확장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뒷부분 B는 외적인 상황을 내면화해서 자, 외적인 상황 여름의 그런 모습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외적인 상황 외로운 상황이 내 마음속에 빛나고 있어. 내적인 성숙으로 바꾼 거지. 지난 시간 동안에 외적인 상황들, 내가 겪어왔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의 꽃이처럼 마음속에 성숙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워낙에 다른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34번이 마지막 문제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보기 봅니다. 시적 인지의 대상들은 말 되지기 어렵네. 자, 시에서 어떤 대상들 하자가 바라보는 인지의 대상들은 시 공간, 시적 상황, 감각 이미지 등의 범주로 포착되어서 형상화된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시적 대상들을 병치시키는 대위 구조. 자, 나란히 두는 거죠. 나란히 배치하는 대위 구조를 활용하면서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환기할 수가 있다. 주제의식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가는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가을과 여름을 대위시켜서 시적 묘미를 높이고 있다. 자, 그럼 표현상의 특징이 두 가지를 나란히 배치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갑니다. 가에서 흰 바람벽은 늙은 어머니를, 나지막한 집은 사랑하는 사람을 공간의 범주로 대위시켜 각각 순수함과 흰 어머니는 순수함,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 평온함을 환기하고 있다. 웃기시네. 자, 보세요. 이 말이 맞다면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 보고 얘기하세요. 늙은 엄마 공간 어디에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개포가의 낮은 집에 있죠. 이 사람은 나와 있다고. 이 두 사람이 비추어지는 매개체가 흰 바람백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흰 바람백에 있는 게 아니라고. 늙은 엄마랑 공간적 매칭을 할 거면 낮은 집과 대응되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으로 매칭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자기 아이하고 남편하고 밥 먹고 있어 평온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엄마는 고생스러운 삶이니까 엄마가 추운 날 배추 씻으면 순수해요? 웃기시네, 그지?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1번 선지는 공간적인 대칭도 안 되고요. 엄마의 모습도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1번이고 나머지 검토합니다. 가에서 가난함은 늙은 어머니를 어여쁘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황의 범주, 가난한 사람, 어여쁜 사람, 상황의 범주로 대위시켜. 오케이. 각각은 연민, 힘든 삶을 사는 엄마에 대한 연민의 감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정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차디찬 물은 늙은 어머니, 대국국을 끓여놓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감각의 범주. 우리 오감 얘기하는 겁니다. 촉각 앤드 미각이겠죠. 감각의 범주로 대위시켜 각각 고달픈 삶, 그 다음에 단란함, 평온함을 드러내고 있다. 4번. 나에서 작은 가을을, 자, 가을은 작은 꽃이, 숫하는 여름을 각각 감각의 범주, 그렇죠? 작다, 숫하다,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니까 감각의 범주로 대위시켜 각각 작은 건 옹골짐, 집약된 거, 그 다음에 여름은 풍성함을 드러낸다. 문제 없습니다. 자, 5번. 나에서 여물어는 가을은 여물어 가는 시간, 빛나는 여름을 이미지의 범주, 그렇죠. 감각의 범주로 대위시켜서 각각 성숙함과 찬란함 드러내고 있다. 다 문제 없는데 1번은 위에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대칭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복습 잘 하셔서 의미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